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잘못된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거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내 아이에 대한 오해는 너무 커지게 되니까 이제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들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반려견의 성향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의 건강 상태를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캔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분리불안이 있는지 없는지, 내 반려견을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가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콩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도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에 근무를 하면서 이 아이는 유치원에 보내도 됩니다, 이 아이는 유치원에 보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입학 상담 이런 것들을 좀 해오다 보면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이제 유치원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보통은 이제 유치원에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서 짧은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입학 상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유치원에 적합한지 아닌지. 근데 이게 내가 내 아이에 대해서 모르면 이 아이의 등원 여부나 이 아이에 대한 것들은 그냥 만나는 선생님들의 말만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잘못된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거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내 아이에 대한 오해는 너무 커지게 되니까 이제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들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반려견의 성향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향을 파악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일단은 타견 반응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다른 반려견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다른 반려견을 산책하다가 카페에 가거나 아니면은 운동장에 가거나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반려견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반려견은 다른 반려견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한다 라고 하면은 좋아하는 거에서 그치는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내 반려견이 좋아해요. 그래서 내 반려견이 다가갈 때 상대방 아이를 살펴보셔야 돼요. 상대방 아이가 같이 좋아해서 막 신나게 티키타카 한다 라고 하면 너무 좋은 그림이고 예쁜 그림이 나오고 아이들한테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 아이는 다가갔는데 상대 반려견이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무서워하거나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데 내 반려견은 거기서 멈출 수 있는가도 보셔야 돼요. 얘가 막 이렇게 막 긴장한 모습들이 보이고 피하는 모습들이 보였을 때 그래? 알았어. 그럼 나 조금 천천히 갈게. 기다려줄게. 이러면서 자기의 행동을 멈출 수 있는가? 이러면 진짜 베스트입니다. 이 아이는 거의 대부분 유치원을 가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의 시그널을 읽고 그거를 배려해 줄 수 있는 반려견들은 많지가 않아요. 아마 경험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 아이가 싫어하는 친구들, 싫어하는 모습을 보고 내 반려견이 참아준다 라고 하면 그 아이는 정말 멋진 아이예요. 그런데 내 반려견이 다가갔어요. 다가갔는데 저 아이가 싫어해요.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 올라타려 그러고 빨리 가고 냄새를 무작정 맡으려고 하고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라고 한다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갔을 때 분명히 다른 반려견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상대 반려견이 좋아한다, 싫어한다라는 걸 느끼고 얘가 그거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선생님들께서 개입을 해주지 않으면 이 능력은 자라나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자라나기가.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 부분은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럼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은 꽤 괜찮은 유치원 생활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저는 이런 아이들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유치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치원에는 보내시면 안 돼요. 이 아이는 더 스트레스 받을 거고
다른 아이들도 이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 아이한테는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으로는 내 반려견은 어떤 아이들은 반기고 어떤 아이들은 싫어하고 피해요 라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를 반기고 어떤 아이를 싫어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친구들은 싫어하고, 그냥 이렇게 천천히 와가지고 서로 냄새를 천천히 맡고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게 너 나 궁금한데 서로 인사해도 되니? 이런 식으로 되게 젠틀하게 다가오는 친구들은 또 좋아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또 상담을 받아봐야 돼요. 왜냐? 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보내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유치원에 갔을 때 적극적인 친구들이 나한테 안 오고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즉 나와 같이 젠틀한 아이들끼리만 모아놓는 유치원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유치원에 가서도 충분히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반려견이 상대적인 반응을 보인다 라고 한다면 이 반려견도 유치원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작정 보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히려 보냈을 때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반려견은 어떤 아이들을 만나든지 무관심해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무작정 안 보내신다, 보내면 안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아이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유치원에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있다 라고 한다면 보내면 되는 거니까, 이 아이가 다른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아도 싫어하지 않아도 무관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무관심하는 것 자체가 이 아이한테는 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 있어요. 되게 독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만약 유치원 갔는데 간식을 너무 좋아하고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렇다면 유치원 선생님하고 교감하는 것들 때문에 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걔 중에 이제 성격이 맞는 친구들은 베스트 프렌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아이도, 요런 성향의 아이도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내 반려견은 어떤 아이든지 너무 싫어해요. 피하거나 짖어요. 그리고 조금 공격적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친구들이 유치원에 가서 성격이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려견은 다른 반려견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일 수가 있는데, 다른 반려견을 보면 그냥 기분이 안 좋아지고 너무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그냥 감정적이고 폭발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내 몸에서 정말 많은 반려견, 막 10댓 마리, 20몇 마리가 있는 반려견이 있는 그런 그 시설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유치원에 안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을 굉장히 많이 반기고 그 반려견들의 시그널까지 배려하는 친구는 어디든지 어떤 유치원이든지 거의 다 갈 수가 있는데, 내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의 시그널을 잘 못 읽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시그널들을 가르쳐 읽고 멈추게 하고 또 놀게 해주는 그 중재를 할 수 있는 유치원에 보내셔야 되고요. 내 반려견이 이제 상대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반려견이 좋아하는 친구들만 만날 수 있게 분반을 할 수 있는 유치원에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 반려견은 그냥 무관심하다라고 했을 경우도 성격이 좀 분반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성격별로 분반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 아이가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유치원에 보내셔야 됩니다. 유치원별로 이렇게 추구하는 방향들이 되게 다르고요. 할 수 있는 능력치들이 되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치원만의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치원이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 막 레벨로 따진다기보다는 특화되어 있는 분야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맞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은 그 시설의 장단점들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 장단점들이 내 아이한테 장점으로 부각하는 게 클 거다라고 하는지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상담은 너무 기본적으로 받아보셔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케이스를 알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내 반려견에 대해서 알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향적인 부분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크게 뭐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성향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반려견의 성향을 이제 파악했으면 이 아이의 건강 상태를 보셔야 되는데, 물론 예방접종은 다 맞아야 갈 수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제 예방접종을 시작해서 6차까지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2년 내에 한 번꼴로 해가지고 4가지의 접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접종들을 꾸준히 하는 친구들이 유치원에 갈 수 있는 거는 뭐 기본적인 일이에요. 왜냐면 강아지들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만약에 예방접종이 안 돼 있거나 면역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병이 나기가 너무 쉽고 전염병이 돌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이 예방접종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중성화 여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중성화 여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일단은 중성화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호르몬 변화가 중성화를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호르몬에 따라서 뭐 성격도 달라질 수 있고 활동하는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들도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아이도 그 호르몬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고 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더불어 유치원에서 선생님들도 힘들 수 있고, 여기 이 호르몬 때문에 이 다른 반려견들도 힘들 수가 있어요. 다른 반려견들이 뭐 공격적으로 더 변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반려견들이 서로 싸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었으면 중성화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이제 받았던 유치원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중성화를 하지 않은 남자 비숑과 수컷 비숑과 여자 프렌치 불독이었나 아니면은 그 보스턴 테리어였나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잠깐 사이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는 뭐 새끼를 낳든 안 낳든 보호자 입장에서도 이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고, 그 업체에서도 상당히 큰 실수를 하게 된 거고 뭐 이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좋지 않은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성화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질병에 관한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외과적으로 내과적으로 이 아이들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유치원에 가는 게 더 해로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관절 이형성증이 굉장히 심각하다, 또는 뭐 쓸개골 탈구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다, 또는 뭐 심장 질환이 있다, 호르몬계에 좀 이상이 있다, 기관지염이 심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경우 격한 움직임을 하거나 아니면 이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자극들이 조금만 약해도 이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힘든 시간들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질병을 확인하는 거는 수의사님한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반려견들에 대해서 반려견 유치원 보낼지 말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실 때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먼저는 담당하시는 수의사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건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캔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그 캔넬에 들어가는 것도 왜 필요하냐면요, 유치원을 보면은 정말 많은 반려견들이 가요. 근데 선생님들이 많이 투입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보다 유치원생들이 더 많죠. 그래서 유치원을 많이 파악해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선생님 한 분당 몇 마리를 케어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한 마리당 대여섯 마리가 좀 평균적인 것 같은데 뭐 7마리도 있고 4마리도 있고 막 이렇게 좀 각양각색이에요. 숫자가 작든 많든 간에 선생님 한 분이 한 마리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보호자님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온전히 이 아이한테 오늘 너의 날을 만들어 줄게 라고 해갖고 이 아이한테 집중을 하루 종일 하실 수가 있을까요? 잠깐이라도 이 친구한테 신경을 꺼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한 마리만 1대1로 케어를 하는 게 하루 종일도 너무 힘든데, 이 1대 다로 케어하는 것들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서도 신경을 꺼야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15마리가 오는 유치원이고 선생님 3분이 계세요. 그런데 15마리 오기로 했는데 지금 12마리가 등원을 해 있고 3마리가 갑자기 한 번에 등원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3분이 이렇게 딱 계시다가 여기 2분은 남아 계시고 1분이 나가서 등원을 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선생님을 찾는 일이 발생했어요. 누가 또 등원하시거나 뭐 주차 문제가 있거나 뭔가 전화가 오거나 막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선생님들도 나갔어요. 그러면은 12마리, 13마리가 있는 이 환경에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사건이 2개 또는 3개가 생기잖아요. 이 실내에 15마리, 13마리 중에서. 그러면 못 막습니다. 절대 못 막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얼마만큼 이런 상황들을 안전하게 케어하냐에 따라서 유치원의 레벨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독립된 방에다가 이 아이를 쉬게 하는 거예요. 뭐 호텔장이라든지 캔넬이라든지 사고가 날 위험이 가장 적은 공간에 편하게 쉬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캔넬인데, 그 캔넬 안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선생님들 점심시간이라고 한다면 점심시간에도 좀 편하게 휴식을 취하셔야 아이들을 보는 그 능률이 올라가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사실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진짜 십수 마리, 수십 마리의 반려견들이랑 함께 한다라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의 성격들,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들, 그리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 싫어하는 아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데이터화가 되고, 이 아이가 저 아이랑 맞을지 안 맞을지, 그럼 저 아이의 데이터들을 막 비교 분석해요. 머릿속에서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매 순간 파악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도 이 아이를 데려다가 뭐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나는 또 그 보호자님한테 보낼 뭐 알림장도 써야 되고, 정말 바쁘거든요. 그럼 이 시간들의 케어를 못할 때가 어차피 발생한다면 그 발생하는 시간 동안에는 이 친구는 안전하게 쉬는 게 좋겠다, 이건 거예요. 그래야 맞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캔넬에 들어간다. 근데 그 캔넬에 들어가는 시간은 한 1시간 정도까지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다. 우리 아이가 캔넬에 들어가는 걸 너무 어려워해요. 그런데 유치원에 보내서 유치원에서 이거를 교육해 줄 수 있나요?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1로 이 아이를 온전히 집중해서 캔넬 트레이닝을 해도 모자란데, 1대 다로 케어하는 상황에서 이 아이를 캔넬 트레이닝을 한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느낄 그런 감정들,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보다는 결과에 조금 더 집중해서 얘가 힘들어도 캔넬에 들어간 연습을 계속하면 나아질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공을 하면 다행이지만 좀 성공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 내 아이가 유치원에 보낼 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캔넬에서 쉬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 트레이닝을 먼저 하시고 보내는 게 저는 낫겠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면 좋을 것들이 뭐냐, 분리불안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일단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내 눈앞에 없고 나와 함께 없다라고 하면 불행하다, 불안하다, 뭐 힘들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고, 심한 경우에는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도 와요. 그래서
본인이 이 행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불안해져서 그냥 이렇게 막 몸에서 반응하듯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위탁 시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위탁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시설에 들어가면 나는 이 아이는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보호자님이랑 떨어진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아이는 조금 더 불안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 시설에서 만나는 다른 반려견 선생님 또는 자극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개 중에는 이 반려견이 들어가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의지를 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한 사람한테 의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 선생님이 연차도 있고 휴가도 있고 출퇴근 시간도 다르고 하다 보면은 이 아이가 있는 시간 동안에 그 선생님이 안 계실 수도 있으면 또 얘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불안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분리불안이 조금 심하다라고 하면 유치원에 보내시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유치원에서 이제 분리불안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했을 경우엔 이 정도인데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이 정도인데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분리불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 반려견을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가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이 유치원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영상에서 유치원이 어떤 곳인지 파악을 하셨고,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내 반려견을 보내야 되는가 또는 유치원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아셨다면, 그 다음에는 유치원 시설은 어떤 곳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영상에서 그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